되게 어려운 과정.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 정도가 있고 왕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 생각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야 되지만 그냥 한 가지 보면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창의성에 대한 정의 나름대로의 해설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게 한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의성이라 하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연관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연관시켜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들을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창의성 얘기를 계속 하냐면 아까 제가 20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의 산업, 사회의 발전을 놓고 보면 전부가 다 수직적 발전을 해왔습니다. 수직적 발전. 수직적 발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이면 산업, 조직이면 조직. 모든 사회와 경제 시스템들이 다 수직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적인 조직, 그 다음에 수직적인 산업, 이런 걸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세기에서 경제적으로 또 기업 중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그 수익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을 통해서 효율과 퀄리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높여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 앞단에서 제품을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그걸로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시스템도 다 수직적이에요. 학과를 나눠놓고 뭐 하여튼 이렇게 쭉 한 거가 다 수직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20세기에 유용했어요. 20세기는 그거 없었으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21세기에는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직적으로 서 있는 각각의 타워들, 각각의 이 영역들을 우리는 수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수직적으로 쳐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평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과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시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의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려면 수평적 사고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20, 30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노베이션의 확산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글로벌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최고의 화두가 뭐냐면 글로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인티그레이션. 점점 더 전 세계 경제가 경제적으로 통합돼 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의 우리의 경제 환경, 세계 경제의 환경을 지배하던 틀이 뭐였냐라고 하면 그 틀은 보호무역주의가 틀입니다. 보호무역주의. 나라마다 경제체제를 따로따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때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해도 나눴다가 공산주의 붕괴되고 나면 블록도 나누고 국가도 나누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테두리 속에 보호무역의 장벽에 쳐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벽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FTA가 만들어지고 하여튼 WTO 이런 것들로 이미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단일 경제 체제화하는 그런 개방화, 통합화의 그런 변화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돼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어 있고 또는 경계가 나눠져 있다고 하던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생각들 그리고 시스템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겁니다. 20세기의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채택했던 모델이 다국적 기업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것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회사를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같으면 전 세계 170개국에 170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잘해왔죠. 근데 앞으로는 그거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정부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통합되어 있는 이 환경에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직원들 같은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를 다녀요. 같은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자기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세금을 소득세를 낼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적은 두 가지니까. 어떤 나라를 선택할 거냐? 자기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이제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소득 2만 불 시대에서 앞으로 4만 불 시대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은 또 뭘 해야 되고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돌파구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성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를 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한 10년을 놓고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사회 경제의 발전들은 대부분 다 몇몇 개의 글로벌하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에 있는 내수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혜택을 받아서 그것들로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은 한국 사회의 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 한국의 외국인 투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같으면 17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70개국 나라를 놓고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냐? 세 가지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세 가지의 요소. 첫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글로벌하게 통합이 일어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통합하고 무분별하게 막 그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 그것들도 아주 기본적으로 내려가 보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경제 논리입니다. 어디가 더 싸냐? 똑같은 일을 한다면 어디에서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이거를 찾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인력 시장으로 일들이 옮겨가는 거죠.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